퍼준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선방이냐. 5대0으로 진 거지.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대만과 비교해 봤어도 한국은 선방한 것이고 이런 핸디캡 매치인 것을 고려했었을 때도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관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들이 하나씩 이제 결말을 짓고 있는데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에 미칠 실질적인 파급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대하죠. 정말 지대합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트럼프가 원했던 목적은 두 개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첫 번째는 중국 견제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중국만 집중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상 압박을 계속해서 부과했더니만 중국이 베트남, 캄보디아, 캐나다, 멕시코 여러 미국의 우방 국가들을 활용해서 우회 수출을 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오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 국가들에게 겁을 줘야 되는 겁니다. 너 중국과의 거래를 끊고 중국을 밸류체인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너도 이제 관세 내야 돼. 미국에 수출할 때 입장료 내야 돼. 이런 것들을 윽박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밸류체인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고 배제하겠다라는 구두의 약속, 암묵적 약속, 명시적 약속들을 다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견제가 첫 번째 목표였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의 재정을 일부 벌충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었을 때 트럼프의 목적이 다 달성돼 가고 있어 보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제조업에서의 마진율, 영업이익률이 7.8%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7.8%인데 이 제조라는 게 워낙 글로벌 밸류체인이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그 다음에 유럽도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7.8% 그러니까 물건 팔면 10% 좀 안 되게 이익 남는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처음에 부과했던 상호관세라고 불리우는 관세율이 몇 %였습니까? 10%였어요. 그래서 요놈들이 그동안 날 대상으로 뒤에서 중국 등에 업고 장사했던 애들이지 그 돈 내가 돌려받아야겠어. 그래서 상호관세 10%를 처음에 부여하면서 딜을 보려고 했는데 우리 저기 동남아 시장 가서 물건 사러 가보면 아시지만 처음에 뭐 짝퉁 시계 사러 갔어요. 아, 가격 이미 저 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안 사 그러면 반토막 바로 다시 나오죠. 거기서 또 반토막이죠. 그렇죠. 사실 이게 장사의 기본 속성이잖아요. 트럼프는 10% 부른 거예요. 마진율이 글로벌리 평균 제조업이 7.8%인 거 알고 있었지만 위로 때린 거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손해봅니다. 이건 더 이상 우리 감당 안 돼요 하면서 읍소하고 찾아와서 울고불고 하면 좋아. 그럼 내가 5% 양보해 줄게. 아니면 5.5% 해줄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들 머리를 숙이고 10%로 합의를 보려는 분위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 입장에서 뭐야? 이것들이 10%를 감내하려고 하네? 그러면 마른 수건을 한번 쥐어짜 볼까? 25%로 올린 거죠. 그래서 처음엔 분명 상호관세 10% 하겠다고 해놓고선 90일 유예 줄 테니까 다 찾아와 했더니 그러다가 갑자기 한국 25%, 일본 25%, 어디 뭐 40%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도 25%는 큰일 난 거거든요. 그래서 다 찾아가서 물건 사드릴게요. 투자해드리겠습니다. 기술도 지원하고 노하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더니 좋아 15%로 낮춰줄게 했더니 우리 언론도 뭐예요? 와 15%다. 이게 야 진짜 장사의 신인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뜻대로 되었다. 뜻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원래 10% 질렀을 때 어떻게든 우리가 울부짖고 난리치고 국제사회 공조해서 망하겠다는 거냐 미국 장사 안 하겠다는 거냐 했으면 이거 5%로도 막았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진짜. 근데 뭐 국제사회 공조가 쉽지 않겠죠. 없죠. 전혀 없죠. 일본 보세요. 한국하고 유럽보다 더 낮은 비율로 우리가 어떻게든 관세 협정 체결해서 이번에 우리가 장사 좀 해보자. 그거 하려고 미국에 퍼줬고 그래서 관세율 15% 손에 쥐니까 유럽에서 난리 났죠. 야, 일본이 결국 15%를 합의 본 거야? 안 되겠다. 우리는 절대 관세부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유럽이었는데 저희들로 15%만 맞춰주세요. 15% 했고 우리 난리 났었잖아요. 그룹 총수들까지 나중에 다 달려가고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자체는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보세요? 못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게 뭐 미국이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주기 힘든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선방했다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선방. 자, 이거 선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하냐면요. 브라질하고 한국이 축구 경기해요. 속으로는 알죠. 또 5대0으로 지겠네. 그런데 0대2로 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패한 거니까 잘못했다고 할 건지 선방했다고 해야 될 건지 선방했다 볼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그거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우리나라가 3,500달러 투자하기로 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경제 규모가 2.7배 큰 나라다. 3배 가까이 큰 나라면 우리가 일본의 투자 금액도 3분의 1 정도는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절반도 넘는 금액을 우리가 투자를 했다는 걸 우리가 퍼준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선방이냐. 5대0으로 진 거지. 타당한 의견인데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핸디캡 매치입니다. 왜?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미국의 볼모로 잡혀있는 면이 있어요. 주한미군이 있어줘야 되고 그걸로 인한 외교나 국가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핸디캡 매치 때문에 돈을 더 줄 수밖에 없었고요. 최근 우리보다 더 핸디캡 매치였던 나라가 어디죠? 대만. 대만은 결국 관세율 15%도 디펜스 못했잖아요. 관세 20% 손에 들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핸디캡으로 관세 협상 결국 합의 봤고요. 그 다음에 투자 금액. 우리 3,500억 달러인데 대만이 거의 3,0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대만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보다 많이 지출했네요. 즉, 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서 교섭력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이 뜯기는 거예요. 이거는 비정한 국제사회 룰입니다. 자, 그래서 대만과 비교해 봤어도 한국은 선방한 것이고 이런 핸디캡 매치인 것을 고려했었을 때도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저한테 또 이런 얘기하면 야, 박 교수 정권 바뀌었더니 논조 바뀌었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부동산 오른다라고 하면 무슨 어느 쪽이고 떨어진다고 하면 어느 쪽이고, 그것도 웃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정권, 미국의 지난 정권 바이든 정권 때 그때 칩스법 IRA법으로 미국에 투자 안 하면 우리 안 사 했던 적 있죠? 그때 그 미국의 그 정책에 가장 부안해동해서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나라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라는 건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이 모두 걸쳐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우리가 제일 많이 뜯겼네요. 자, 제가 어느 정권을 비호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게는 발목 잡힌 게 많아요. 그래서 역대 정권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오죽하면 이번 새 정부의 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 말이 어떤 맥락에선 말씀이 나온 건지 정말 이해가 되고요. 하루속히 우리가 뭐 통일을 하던 아니면 진짜 미국의 어떤 해구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이 텀을 만들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미 간세 협상 타결 이후 혹시 국내 증시를 이끌 새로운 주도주는 이 간세랑 관련해서는 어떤 분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조선주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주가 언급됐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기까지 선방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이번에 가장 많은 자금이 미국에 투자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조선이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또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예 우리가 이 프로젝트 슬로건 이름도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선이 미국의 초미의 관심사라는 것들이 확인이 됐고요. 그 얘기는 미국이 앞으로 조선업을 중흥하고 진흥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그만큼 추가적인 발주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상황은요, 기존의 조선에서 신규 배를 발주할 수 있는 사이클이 조금씩 꺾여가고 있어요. 꺾여가고 있고, 그 가격 단가도 신규 배의 수주 단가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플러스 알파로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발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텀이 됐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것이 요즘 또 한 번 조선 랠리를 이어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 대형 조선주에서 조선 기자재주로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데,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 뭐고,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인해야 되나요? 네, 조선주 자체는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선박 발주에 대해서 이제 사이클이 조금 꺾일 때가 됐다라는 전망들, 그리고 선박 발주 부분에 있어서 중국계의 저가, 덤핑 수주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주 단가도 낮아질 것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중국에서 배를 수주했었어도, 미국에서 배를 수주했었어도 꼭 그 안에 있는 대표적인 기자재, 원자재는 한국 걸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대형 조선주에서 오히려 조선 기자재나 원자재와 관련된 엔진이라든가 이런 특수 부품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중국도 배를 만드는데 한국의 조선업의 도움을 일부 받아야 될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품들은 결국 중국이 수주를 하던 한국이 수주를 하던 그쪽 회사에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까지도 반영이 된 주가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의 데이터를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고용지표 쇼크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 커지고 있다는데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 국내 증시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전에 이제 8월 1일 새 정부 출범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증시 폭락할 때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서 폭락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 달에 그 패드였네. 데이터가 올라갔다면서 패드 위치. 맞습니다. 자, 좀 설명을 드리면요. 파월에 가장 최측근 이사 한 명이 엊그제 사임을 했습니다. 돌연. 스스로. 근데 이 사람이 파월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똑같이 파월과 똑같은 행보를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즉,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금리에 대해서는 잠깐 우리가 스탠바이하고 하반기로 좀 더 지나가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준 위원회 이사직을 사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임명될 사람은 트럼프와 결이 같은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이미 연준 위원들 중에서는 트럼프와 입김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월의 최측근마저도 그만뒀다? 야, 이거는 일단 내부에서 회의할 때도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생긴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파월한테 트럼프가 너 아직 거기 있었니? 너 사표 안 썼니?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찰나에 본인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압박으로 다가갈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파월 입장에서도 나도 용단을 내려 이런 기대감마저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점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 증시가 반등하고 전 세계적인 뭔가 자금 흐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요즘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파월 의장이 어쨌든 지금 트럼프와는 다른 방향으로 금리 인하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원하고 있지만 예. 이런 정책 방향은 어떻게 평가하시며 금리 인하가 뭐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달에 하락률이 80%라든가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금리 인하 결정적 신호 뭘로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물가죠. 그 패드에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관세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좀처럼 유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패드 내부에서는 관세가 올라갈 것이 미리 예정돼 버리니까 미리 발주해서 미리 땡겨서 사놓다 보니 아직 관세 인상으로 인한 가격 인상 현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선 발주로 인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이거 한 번에 갑자기 관세 인상 효과가 확인되면 물가가 또 오른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금리를 또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확인하는 텀을 기다려보자가 이 파월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파월이나 파월 측근의 목소리가 잦아들게 된다면 이제 뭐 트럼프의 바람처럼 금리 인하 목소리가 더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9월 달에 하나요? 9월 달에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흐름으로는 9월 달에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하면 이게 이제 어쨌든 방향이 정해지는 거니까 증시는요? 한국과 미국 증시 좀 어떤 영향이? 당연히 금리 인하만큼 증시에 또 호재들이 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미국 증시에서도 많은 부분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것은 우리 증시에도 호재 중에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근데 미국이 금리 인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안 할 수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에는 또 상승에 대한 부담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최근 들어서 몇 차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금리 기조에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무조건 그거를 추종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금리 기조는 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의 중요한 고려 대상이긴 합니다만 내부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우리 소비자 물가도 지금 다시 2%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를 넘는 상황에서 한국도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더 있는 상황. 한국도 물가가 별로 안 잡혔다는 의미인 안 거죠? 잡혔죠. 네. 근데 다들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물가는 왜 안 잡혀요? 아니 소비를 안 할 거잖아요. 옛날보다. 물가가 오르는 요인이 네.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서 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네. 물건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올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아주 확 되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님은 안 왔지만 내가 이제 김밥 한 줄을 4,000원 이하로 파는 건 난 미친 짓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죠. 네. 자,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가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시고 이 문제가 시장에 미칠 충격의 가능성은요? 그 얘기는 10년 전에도 있었고요. 5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걸로 뉴스팔이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근데 교수님 지난주에는 어쨌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증시가 한국 증시가 물론 세제 개편한 데 있죠. 그때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또 금리 인하 볼 때 할 것처럼 하고 이게 한 주만에 이렇게 왔다 갔다 너무 심하게 움직이잖아요. 이 투자자분들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기준 갈피를 잡아야 돼요? 간단하죠. 김작가 TV를 자주 보는 아 진짜로요. 왜냐하면 이렇게 국제적인 룰, 통상의 룰을 데일리로 제가 팔로우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정책 기조뿐만 아니라 관세와 통상의 기조는요. 이거는 뭐 진짜 한 3, 4년에 한 번씩 바뀌나? 이런 정도인데 이렇게 주 단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전 오후가 달라지는 경우도 제가 처음 봅니다. 아 이게 흔한 일이 아니군요. 아 진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이런 불안정한 금융시장 속에서 또 치솟은 집값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이 현실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재테크 전략은 뭘까요? 이제는 월급만 모아서 저축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큰일 나십니다. 지금은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이 중요합니다. 남들은 뭐까지 하는데 나만 못해.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대 빈곤에서 벗어나시려면 어쩔 수 없이 투자 마인드, 적절한 재테크 전략, 적절한 위험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아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아마 우리 김 작가 채널도 많은 대안과 해법을 주시려고 노력하니까 유튜브 많이 봐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 다 잘 알고 계시는 글로벌 정세와 모든 걸 알고 계신 교수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여기 투자처는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국장을 했기 때문에 국장에 경도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주식 투자를 본격화하시는 분들은 또 미국 주식이 최고야 이런 생각들을 분명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증시 역사를 보면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근처까지 미국 증시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10년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당시에 한국 증시가 날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증시나 경제는 선입견과의 싸움이고 나의 오판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금 누르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확신을 좀 누르시고 반대의 의견도 자꾸 들어보려고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박정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경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박정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